우리가 지금 보이스피싱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접하는 사건 중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몇 년 전부터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렇게 좀 처벌도 받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에는 통장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누군가 또 뭐 현금 인출 위해서 또 인출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약간 종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처음부터 뭐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변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나도 모르게 연루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큰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연루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하철 전단지나 아니면 벼룩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문자로 고액 알바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정년 퇴임하신 분이 그런 걸 통해서 취직을 하셨어요. 본인은 취직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물론 근데 대부분 지금 체포가 되거나 구속되는 네. 분들은 윗분들이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그 뭐 전화... 수거책이나 뭐 통장 모집책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관여가 됐다라는 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도 관여가 됐고 사실은 그 이후로 범죄단체 조직죄나 공범으로 묶여서 처벌이 되는 거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가방에 핸드폰을 20개 정도 들고 다니는 알바를 하셨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 네. 아무 이유 없이요? 뭐 이유는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그 주동자들이 이유가 있고 네. 이분은 그걸 업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1호선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다시 갈아타서 뭐 4호선 타고 다시 종점에서 종점까지 그 행동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갑자기 이제 경사가 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다 보니까 당신의 행동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에 있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국제발신 번호가 뜨잖아요. 그런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010 번호가 뜨게끔 중간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네.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다시 피해자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 중개기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모르면서 가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사실 이거는 알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범죄가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되고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형량이에요? 뭐? 제가 했던 사건은 9일 정도 일을 했고 실제로 뭐 범죄 수익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나왔어요. 얼마? 2년이 나왔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고액 알바 또는 손쉽게 뭐 일당을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의심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력이 있고 뭔가 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택배 일을 하고 뭔가 옮겨주는 역할로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하고 본인의 한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사건을 가보면 법원이 유죄로 대부분 인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에 무죄가 나오는 건 거의 1%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엄하게 처벌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인출책은 막 5년 7년씩 선고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쪽에서 돈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전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데 어떤 행위든 간에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요소만 되면 공범으로 인정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지금 고액 알바나 의심되는 상황이 조금만 있더라면 거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게 사실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을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금이 돼 있는 몇 년 동안도 문제지만 내가 또 재산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 인출한 사람한테요? 네. 그분도 공범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까지 같이 받으면서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큰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인생의 정말 행복이라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돈을 뭐 10년 이상 뭐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한 번 클릭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좀 용어는 어려운데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사 재판을 하면서 민사처럼 이만큼 배상해 주세요 해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 절차 내에서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을 하면서 그 배상명령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처럼 막 시간을 길게 하거나 뭐 금액이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명확한 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피고인이 잡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 이러면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런 게 들어가야 피고인도 조금 더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뭐 배째라식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들도 이 재판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뭐 형사소송에서 뭐 하라는 거 있었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배상명령 신청에서 좀 덧붙이면 사실 배상명령 신청이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 불법 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피해자가 원래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민사소송에 의하면. 근데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로서 내가 여러 가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있는 증거로서 인정하기 좀 쉬워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 범죄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뭐 다른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내가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절차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어떤 변론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절차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못해요? 원래 피해자는 사실은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상명령 신청이 되면 절차에 관여자가 되고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발언 기회도 줄 수 있고 또 참석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되고 뭐 어떤 대우를 받나요? 우선은 요즘에는 보면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신 분들은 거의 다 구속되세요. 영장 발부 다 되고요. 또 이제 그 검찰에서도 검찰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랑 해서 정부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단이라는 그 수사단을 꾸려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출책 같은 경우는 최하 나와도 징역 1년 6개월 그 이상 나오시니까 본인이 우선은 연루되지 않게 되게 조심하시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주범들이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서민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정말 완성되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양도하는 거 안 되고 고액 알바라는 거는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고액 알바로 했었던 거 지난 일이라도 인적 사항이 남아 있으면 다 나중에 수사돼서 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시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좀 신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시고 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읽었는데 형법에 보면 이제 죄명의 순서가 있어요. 중한 거부터 이렇게 살인죄, 뭐 250조 이렇게 있거든요. 재산죄는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판사님이 이제 법정에서 하셨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해서 극단적으로 목숨 끊으시고 막 이런 하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생명이다, 이런 부분 기억하셔서 뭐 상황이 어떻게 돼도 다 수습할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뭐 벼룩시장이다, 아니면 잡코리아다, 뭐 무슨 사이트다,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고액 알바를 믿기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가담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완성이 됩니다. 저일 수도 있고 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누군가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담하게 되면 구속도 문제지만 배상명령 신청을 받든 어떤 손해배상을 받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연루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함께 하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소연 변호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하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례 등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익한 유튜브네요. 아, 예. 저는 일단은 의심하는 눈을 좀 가지고 귀를 좀 닫을 땐 또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 은연중에 좀 있거든요. 요럴 때 그 알바할 때 제가 우유부단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좋다라는 거 하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고액 알바 미끼니까 꼭 근절하시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얘기했고, 혹시나 궁금하면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변 김정규 변호사가 만들고 있는 이 법과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